90세 할머니 발가락이 검게 변했습니다. 2주일 안에 절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며느리는 온도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시댁은 300년 다다미를 건드릴 수 없다며 반대했어요. 며느리는 비상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1년 후 이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지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남편 다케시와 살고 있어요. 그날 새벽 4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할머니였어요. 화장실 가시다 쓰러지셨죠? 저는 뛰어갔어요. 할머니가 복도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른쪽 발을 붙잡고 신음하고 계셨어요. 발가락 3개가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사이렌 소리가 새벽 교토를 깼습니다. 병원까지 10분이었지만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 의사가 할머니 발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동상이도라고 했어요. 발가락 조직이 괴사 중이래요.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켰습니다. 검은 부분이 뼈까지 퍼져 있었어요. 노인은 혈액순환이 약해서 장시간 저온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부터 막힌대요. 특히 발가락처럼 끝부분은 혈액이 안 돌면 금방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계를 봤어요. 34.2도. 정상 노인은 36도인데 할머니는 만성 저체온증이래요. 의사가 집안 온도를 물었습니다. 저는 다다미방이 새벽에 5도쯤 된다고 대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0세 노인에게는 치명적이래요. 실내 온도는 최소 18도를 유지해야 하고 바닥이 차가우면 하체 혈액순환이 막힌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2주일 안에 혈액순환 회복이 안 되면 절단해야 하고 감염이 퍼지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대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는 할머니가 조심을 안 하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타츠 온도를 더 높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타츠는 테이블 밑만 따뜻하고 할머니가 화장실 가실 때마다 얼음판을 밟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한국에는 온돌이 있다고 바닥 전체가 따뜻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한국 얘기는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방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고타츠를 최대로 틀어도 방은 차가웠어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300년 된 다다미는 아름다웠지만 할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봄이 오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발가락쯤은 없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힘들게 하지 말라고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발가락을 지키겠다고요. 어떻게든요. 다음 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난방이 있고 바닥 전체가 따뜻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방에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 집 다다미는 300년 됐고 에도 시대부터 집안을 지켜온 거라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발가락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다미의 못을 박는다며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다다미는 숨을 쉬는 바닥이고 일본의 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식을 일본 집에 드린다며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다다미를 안 건드려도 되고 위에 깔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드시며 그만하라고 더 이상 이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엄마 아빠 말씀이 맞고 일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통이 중요한지 할머니가 중요한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동네 목욕탕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70대 할머니들이었어요. 한 분이 한국 며느리가 이상한 난방을 하려 한다며 다다미를 망친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분은 일본 집에 한국식을 들이면 전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들은 고개를 저으시며 노인은 원래 추위를 많이 타니 옷을 더 입으면 되고 바닥까지 데울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난방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다다미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제가 외국인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방에 갔어요. 할머니는 발가락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만하라고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고집이 세다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냐고 물으셨죠. 저는 웃었습니다. 네, 고집 세다고 그래서 할머니를 꼭 지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혼자서라도 싸워야 한다는 걸요.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일본 업체 15곳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가옥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지, 다다미를 보존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일주일 후 답장들이 왔어요.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불가능, 위험, 책임 못짐, 다다미 손상됨이라는 답변뿐이었어요. 14번째 업체만 견적서를 보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250만엔 할머니 방 하나만 시공하는 비용이었어요. 우리 집 6개월치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어요. 저는 얼른 화면을 껐지만 늦었어요. 할머니가 보셨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들어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 동안요. 그러다 조용히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고,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웃음을 지으시며 90년 살았고 이제 다 살았다고, 발가락 2개쯤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할머니는 사실은 무섭다고, 수술이 무섭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취해서 안 깨어날까봐 두렵대요. 90살은 위험하대요. 저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60살 때 남편을 잃었고 홀로 30년을 살았대요. 항상 추웠대요. 바닥도 마음도요. 근데 제가 왔고 5년 전에 처음으로 따뜻했대요. 누가 자기를 걱정해 주는 게요. 할머니가 제 어깨에서 울었어요. 고맙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꼭 방법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검진 예약 확인이었죠.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는 발가락 색이 더 나빠졌고 일주일 안에 수술을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만 보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며 아니라고, 할머니는 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새벽 2시였지만요. 엄마 목소리를 듣자 울음이 터졌어요. 250만엔 할머니 수술, 일주일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는 돈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는 조용히 그럼 한국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잖냐고요. 저는 전화기 너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간다고, 여기서 할머니를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을 거라고, 꼭 찾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한인회 게시판을 뒤지고 있었어요. 오사카 한인회, 도쿄 한인회, 교토 한인회를 다 찾아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죠. 그러다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오사카 시댁에 온돌 설치했다는 내용이었고 150만 엔이 들었다고 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150만 엔이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글쓴이는 제1교포 3세 여성이었습니다. 시할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셔서 온돌을 설치했고 다다미 위에 특수 매트 방식으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고 전화번호가 함께 왔어요.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 언니는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시댁 반대, 혼자 싸움, 모든 게 같았대요. 언니가 김 사장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제1교포 이 세 분인데 다담이 안 건드리는 특수공법을 개발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김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한숨을 쉬시며 많은 케이스라고 하셨습니다. 특수 열선 매트를 다다미 위에 깔고 얇은 마루제를 덮으면 다다미는 그대로고 원상복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어요. 비용은 150만 엔이었습니다. 가능한 금액이었지만 혼자서는 안 됐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돌 효과에 대한 의학 논문을 찾았어요. 일본어로 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노인 저체온증, 혈액순환, 동상치료 효과에 관한 것들이었죠. 시공 사진도 모았어요. 다다미 위 시공 과정, 완성된 모습, 전후 비교 사진들이요. 이틀을 꼬박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회의를 요청했어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도쿄대 병원 연구 결과였습니다. 노인 저체온증 환자에게 바닥 난방이 미치는 효과, 혈액순환 개선율 80%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화면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 사진이었어요. 다다미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위에만 매트와 마루를 까는 공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다다미를 안 건드리냐고 물으셨고 저는 나중에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는 비용이었습니다. 150만 엔. 시아버지는 큰돈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병원비 계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3개월 할머니 병원비가 20만 엔이고 동상 수술하면 50만 엔, 재활 치료까지 하면 100만 엔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온돌 설치하면 병원 안 가셔도 되니 1년이면 본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후 비교 사진들이었습니다. 시공한 집들의 할머니들이 휠체어에서 걷는 모습으로 변한 사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은 김 사장 자격증과 시공 이력이었습니다. 10년간 200건 넘게 시공했고 사고는 제로였어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주일 후 수술이고 발가락 2개를 자르면 못 걸으시고 평생 방에만 계셔야 한다고요. 방이 조용했어요. 시아버지가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거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오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며 그 사람을 불러보라고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어요. 월요일 오후 김 사장이 왔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완벽한 일본어였습니다. 김 사장이 할머니 방을 보시며 다다미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다다미라고 에도 시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놀라며 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김 사장은 할아버지가 다다미 장인이었고 이런 다다미는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김 사장이 설명하셨어요. 다다미 위에 특수 매트를 깔고 얇은 원목 마루를 덮으면 다다미는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안전하냐고 물으셨고 김 사장은 태블릿으로 시공 사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오래된 일본 가옥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비용을 물으셨어요. 150만 엔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큰돈이라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김 사장이 조용히 할머니 건강 회복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김 사장이 나간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150만 엔은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비상금이 100만 엔 있고 50만 엔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돈을 다 쓸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릎으로 기어서요. 할머니가 품에서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고 70만 엔이 있다고 하셨어요. 모두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그건 노후 자금이라고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지금이 노후고 일주일 후면 발가락이 없으니 노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할머니는 50만 엔만 쓰겠다고 제 비상금이 아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나며 아니라고 제가 100만 엔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자기도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연금을 쓰시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50만 엔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엄마는 자기 어머니고 자기가 모셔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맡겼다고 이제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었어요. 할머니가 시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머니 50만 엔, 제가 50만 엔, 자기가 50만 엔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남편이 자기도 10만 엔을 보태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10만 엔을 보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봤어요. 170만 엔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내일 당장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김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올 수 있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하나 됐다고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김 사장 팀이 도착했어요. 4명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출근을 안 하신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늘은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 사장이 5일 걸린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먼저 할머니 방 가구를 전부 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도우셨어요. 무거운 장롱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오전 10시 다다미 측정이 끝났습니다. 김 사장이 이제 다다미를 들어올려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하셨어요. 다다미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모두 멈춰 섰어요. 다다미 아래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무 바닥이 썩어 있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했어요. 김 사장은 30년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릎 꿇고 바닥을 만지셨습니다. 어머니가 30년을 이 위에서 지내셨다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와서 보시고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가 몰랐다고 이렇게까지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 사장은 이제 고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후부터 본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썩은 나무를 전부 걷어내고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새 목재를 깔았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가 저녁을 해오셨어요. 김 사장 팀 전원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마당에서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김 사장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김 사장은 할머니를 살리는 일이라고 웃으셨어요. 이틀째 단열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뭘 도와드릴지 물으셨고 김 사장은 단열재 나르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땀을 흘리시며 일을 하셨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또 밥을 해오셨습니다. 남편도 회사 반차를 내고 와서 함께 일했어요. 저는 물과 커피를 날랐고 청소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지켜보시며 우셨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흘째 열선 매트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빨간 선들이 바닥에 깔렸어요. 마치 혈관처럼요. 시아버지는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이 따뜻한 물이 이 선을 돌면서 바닥을 데운다고 설명하셨어요. 나흘째 마루판이 깔렸습니다. 원목 마루였어요.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날 오전 전기 연결이 끝났습니다. 김 사장이 스위치를 켰어요. 보일러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3시간 후부터 따뜻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오후 4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구를 다시 들였어요. 시아버지가 앞장서셨습니다. 5시쯤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서 방에 들어가셨어요. 방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아직 바닥은 차가웠어요.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아들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닥이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기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여시고 복도로 나오셨어요. 걸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이 따뜻해서 힘이 난다고 웃으셨어요. 그날부터 할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할머니가 화장실을 혼자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15년 만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흘째 할머니가 부엌까지 오셨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직접 따라 드셨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나흘째 할머니가 거실까지 오셔서 TV 앞 바닥에 앉으셨어요. 평생 의자에만 앉으셨는데요. 일주일째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발가락을 보고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검은색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혈액이 돌고 있었어요. 의사가 뭘 하셨냐고 물으셨고 저는 바닥 난방을 설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개선됐고 수술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 보는 웃음을 지으셨어요. 2주일째 할머니가 정원에 나가셨습니다. 문지방을 혼자 넘으시고 마당을 걸으셨어요. 동백나무까지 가셔서 나무를 쓰다듬으시며 자기가 심은 나무인데 이렇게 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고 시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3주일째 저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할머니 방에 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뭐가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이렇게 차가운 방에 혼자 계시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안 했고 며느리가 대신했다고요. 할머니는 민지는 착한 아이라고 웃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충분하고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째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셨어요. 2층까지요. 온 가족이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가셨어요. 2층 창문을 여셨습니다. 교토 시내가 보였어요. 20년 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시아버지가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시며 제가 부축해드리겠다고 내려오실 때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도 할머니 방에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할머니 옆 바닥에 앉으셨어요. 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도 몰랐다고 이렇게 차가웠다는 걸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따뜻하다고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라고 하셨어요. 2달째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 걷고 요리도 하시고 정원도 가꾸셨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바닥이 따뜻해지자 할머니의 인생도 따뜻해졌습니다. 7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석 달째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축하한다고 말씀하셨고 할머니는 증손주라며 웃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아기 방을 물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2층 작은 방이고 거기도 온도를 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손주도 따뜻한 방에서 자라야 한다고요. 2주일 후 김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아기 방 온도를 부탁드렸어요. 김 사장은 바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오전 김 사장이 도착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걸어서 나오셨거든요. 김 사장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고요. 김 사장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김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요. 할머니가 김 사장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았어요. 김 사장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할머니도 그랬다고요. 저희는 김 사장을 봤습니다. 김 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 일본 나가노에서 살았대요. 할머니가 추운 집에서 지내셨대요. 김 사장은 그때 25이었고 돈이 없었대요. 할머니가 동상에 걸렸대요. 발가락이 검게 변했고요. 하지만 온도를 설치할 돈이 없었대요. 병원비도 부족했대요. 할머니는 그해 겨울 돌아가셨대요. 폐렴이었지만 근본 원인은 추위였대요. 김 사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가 할머니를 못 구했다고요. 돈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대요. 아버지한테 기술을 배웠고 다다미 위 시공법을 개발했대요. 할머니들을 구하고 싶었대요. 지난 15년간 350분을 시공했대요. 전부 70세 이상이었고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자기 할머니가 보인대요. 김 사장이 우리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걷는 모습, 차 따르는 모습, 웃는 모습을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민지 씨 댁 할머니를 볼 때마다 생각한대요. 자기 할머니도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할머니가 김 사장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할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요. 350분을 살렸잖냐고요.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할머니도 그분들 중 한 분이라고요. 당신이 구한 350분 전부가 당신 할머니라고요. 김 사장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김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래요. 자기가 고맙대요. 이 일을 하게 해줘서요. 그날 오후 아기방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 팀이 일했어요. 시아버지가 또 함께 도우셨습니다. 저녁 때 할머니가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몇 분이나 더 구할 거냐고요. 김 사장이 웃었습니다. 계속이요.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요. 1000분, 2000분 할 수 있는 만큼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당신 할머니라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주일 후 아기방 온돌이 완성됐습니다. 작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석 달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퇴원하던 날 할머니가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아기방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나를, 너를, 이 아이를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따뜻함이라고요. 창밖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2년 전 이맘때 할머니는 추워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우리가 온도를 깔았죠. 지금 할머니는 증손주를 안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방에서요. 김 사장은 오늘도 어딘가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의 할머니를 구하면서요. 자기 할머니를 구하면서요. 따뜻함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구해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새 생명이 자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할머니를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따뜻함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하세요.